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18일 목요일 밤 9시 51분입니다. 주식 시황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고요. 좀 주식을 움직이는 그 밑에 베이스에 깔린 뭐 경제 이야기, 그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목은 모든 것이 버블이다라는 거고요. 지금 실제로 버블이 굉장히 많이 껴져 있거든요. 선진국, 특히 선진국하고 중국에 많이 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버블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형성이 되었고,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는지에 관련돼서 저만의 방법으로 좀 여러분들께 쉽게 표현해 볼까 합니다. 자, 우선 시작하기 전에 좀 이제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간단하게 흐름을 짚고 넘어가자면, 2000년에 IT 버블 생기고 나서 IT 버블 터진다고 한 2005년까지 계속 시장이 비리비리 했었거든요. 경제가 한 2003년, 2004년, 2005년 이때까지 해서 좀 비리비리 하다가 한 2004년, 5년부터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조금씩 회복이 되고 호황이 되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인류 역사상 제 생각엔 최고의 호황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건전한 호황이라는 거죠. 지금의 경제 호황은 어떤 고용도 없고 뭐 양극화가 심해져 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만 자꾸 부유해지고 밑에 잘 어려운 분들은 계속 어려워지고 그랬다면 2004년에서 2008년은 진짜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꿈꾸는 전형적인 어떤 호황, 경제 호황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모두 나타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양적 완화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정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고용이 많은 어떤 모든 제조업들 이런 것들이 다 호황이었고요. 생각해 보시면 뭐 조선, 철강, 화학, 뭐 자동차 뭐 이런 것들 아주 고용이 많이 일어나는 이런 제조업들이 다 같이 잘 됐었고요. 그로 인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생겼고 다 같이 돈도 많이 벌고 어떤 대기업들이 벌어놓은 돈들이 종업원들에게 많이 넘어가서 종업원들이 저축도 하고 다시 또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경제 선순환이 일어나는 아주 정상적인 금융시장을 가지고 있었죠. 이때가 진짜 좋았었는데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문제는 확증 편향으로 생겨납니다. 투자자들의 확증 편향. 한 4년에서 5년쯤 미칠 듯한 호황을 겪어보니까 야 이거 앞으로도 잘 될 것 같은데 이거 신세계가 왔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사람들이 그 고점에서 주식에 들어가기 시작하죠. 쉽게 말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장 사장이라 생각하신다면 야 지금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왔네 이거 감당이 될까? 공장을 더 지어야겠는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모두가 지금까지 잘 됐으니까 앞으로도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공장 사장님들이 경기의 고점에서 공장을 늘리고 M&A를 진행하고 신규 투자를 하고 새롭게 고용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거죠. 그로 인해서 과잉 투자가 발생했고 과잉 공급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모든 것이 버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것의 버블의 씨앗은 그래서 2008년에 이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하여튼 그래서 2008년부터 이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양적 완화. 당시에 2008년에 이 과잉 투자와 과잉 공급으로 인해서 발생된 이 금융 위기는요. 너무나 스케일이 컸어가지고 당시에 이제 전통적인 방법, 금리 인하를 하는 걸로는 이게 더 이상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경기 부양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버냉키 의장이 이제 새로운 조치를 취해 볼 때다. 이제 한번 돈을 찍어내서 뿌려볼 때다. 라고 생각을 해서 양적 완화라는 제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뭐 채권 매입을 해주는 거죠. 연준에서 채권 매입을 해줘서 시중으로 돈을 공급하는 뭐 돈을 찍어낸다는 표현도 맞는 거고 어쨌든 그런 제도가 2008년부터 처음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양적 완화가 결국 지금의 버블을 만드는 씨앗이 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원래 잘못된 거는 빨리빨리 해결을 하고 넘어갔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2008년 금융위기 이전의 모든 위기에서는 진짜 어떤 위기가 온다고 하면 기업들이 다 망해버리고요. 사람들이 다 망해서 길거리에 나앉고 좀 고통스러웠다면은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덜했었죠. 당시의 버블이나 당시에 과잉됐던 어떤 상태에 비하면은 어떤 뭐 딱히 고통이 그렇게 없이 넘어갔어요. 물론 고통스러웠던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과거의 어떤 위기 때와 비교를 해본다면은 고통이 별로 없었던 편에 속합니다. 구조조정 없이 이 구조조정이 있어서 다 망해서 없어져야 될 것들이 양적 완화의 힘으로써 다 살아나서 그냥 좀비가 다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좀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좀비 기업이 양산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양적 완화의 부작용이 이제 이거입니다. 부작용이 이거. 당시 망했어야 될 놈들이 안 망하고 계속 살아 있어서 물건을 만들고 재화를 공급하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투자 과잉, 과잉 투자와 과잉 공급을 이게 계속 지속하게 만드는 힘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좀비의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좀비가 돼버린 데는 유로존, PIIGS,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2011년도에 얘네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는데 정부도 문제가 생긴 거죠. 돈을 너무 많이 방만하게 쓰니까 나라의 재정 상태가 맛이 가서 정부의 신뢰가 떨어져서 더 이상 뭐 어떻게 공무원 월급도 주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된 거죠. 그게 PIIGS. 2011년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 아시다시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재정 건전화를 해야겠죠. 가슴 아프더라도 재정 건전화를 해서 해결을 했었어야 되는데 해결하지 않고 돈을 찍어내서 유로존에서 돈을 찍어내가지고 이거 해결하고 넘어갔습니다. 해결이 아니죠. 그냥 문제를 덮고 넘어갔죠. 그 결과 2011년부터 지금까지 약 1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유로존은 제로 성장, 그리고 당시 2011년에 가지고 있던 그 정부 부채 사이즈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이라든가 돈 찍어낸 거를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들은 역성장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유로존, 그래서 마치 옛날 일본처럼 개박살이 나고 있죠. 지금도 진행 중이고. 그리고 제조업 회사들, 각종 제조업 회사들도 좀비가 많이 돼버렸습니다. 2008년부터 해서 중국이 본격적으로 양적 완화의 수혜를 받아서 좀 많이 살아나기 시작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가 자기네들이 발전을 하겠다고 안 그래도 공급이 과잉되고 과잉 투자되어 있는 제조업 분야에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이 분야는 우리나라가 영위하고 있는 업종과 대부분이 겹쳐요. 우리나라의 대표 업종, 조선, 철강, 기계, 화학, 정유, 이런 것들, 자동차, 이런 것들.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거하고 겹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망했어야 될 놈들이 빨리 망해서 공급이 줄어들어서, 좀 이제 물건 가격도 오르고 이렇게 돼서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망해야 될 놈들이 계속 물건을 찍어내고 있으니 살아남은 놈들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계속 공급 과잉이 되니까 디플레이션, 물가도 그러니까 기업들이 가격도 못 올리고 이런 깝깝한 상황들이 생기고, 그리고 회사 자체도 안 좋다 보니까 일자리들이 창출이 되는데 저질 일자리가 창출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생기겠죠. 이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양극화, 양극화 이런 문제도 생기겠습니다. 잘 사는 개인들은 계속 잘 살고 계속 안 좋은 일자리만 전전하는 사람들은 계속 못 살고 이런 일들, 그로 인해서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이 양적 완화의 부작용은 사실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전에는 이제 실물과 금융이 같이 다녔다면, 실물과 금융의 괴리가 작았더라면은 요즘에는 실물과 금융이 이제 따로 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는 경제 지표하고 주식시장하고 채권시장만 핫하고요. 실물 경기를 좀 반영하지 못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가 있죠.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게 2008년에 양적 완화 이후로 이제 좀 고평가가 되기 시작한데, 버블이 많이 끼기 시작한 데가 선진국 채권과 주식시장, 이런 것들이 특히 고평가가 되어 있죠. 예를 들면 12년 동안 상승하고 있는 나스닥 지수, 아니면은 미국 정부 채권 금리 이런 거,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 0.5% 이거밖에 안 되죠. 돈 10년 빌려주는데 0.5% 여러분 0.5% 이자 받고 여러분들 빌려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런 것들. 또 그리고 하이힐드 채권들, 망했어야 될 회사들이 유동성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니까 자꾸자꾸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경쟁력 없는 친구들이 원래 경쟁력 없으면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돈 못 갚게 되고 결과적으로 회사가 망해서 공급 과잉이 해소가 되는 건데, 계속 싼 이자로 숨만 살아, 그냥 계속 숨만 쉬는 거죠. 계속 저기 이자만 내면서 만기만 연장해가면서 그렇게 망해야 될 회사들이 살아나는 거죠. 그 채권 시장하고 주식이 모두 고평가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또 하나의 큰 부작용은 양적 완화로 인한 또 하나의 큰 부작용은 양극화 선언인데요. 양극화라고 봐도 또 될 것 같아요. 이게 혜택이, 양적 완화가 이렇게 부작용이 사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좋은 점도 있어요. 어쨌든 금융시장은 좋아졌지 않았냐? 채권 시장이 이렇게 활발하고 주식 시장이 이렇게 활발하니까 금융시장 좋아졌지 않았냐? 근데 문제는 이 혜택을 아주 극소수의 일부 사람들과 아주 극소수의 투자자와 아주 극소수의 대기업과 이런 선진국들만 혜택을 받다는 거죠.
그 지난 10년 동안 신흥국은 별로 안 좋아졌고 중소기업들 그리고 일부 좀 어려운 개인들 다 같이 안 좋아졌죠. 그죠? 이 혜택이 아주 소수한테만 편중이 되게 됩니다. 특히 누구한테? 중국한테. 중국한테. 중국이 특히 양적 완화의 가장 최대 수혜국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2008년부터 해서 양적 완화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지난 10년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뭐 매년 6에서 7%를 꾸준히 유지해 왔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상 중국이 전 세계를 먹여 살렸어요. 중국이 전 세계를 먹여 살렸는데, 뭐 세계 경제 성장 엔진이라고 했었죠. 세계를 먹여 살렸었죠. 그래서 세계 경제를 좀 부흥시켜준 그런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국도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계속 좋지만은 계속 세상 일이 계속 좋을 수만은 없어요. 계속 7%의 경제 성장을 10년 가까이 했으면 어떻게 됐나? 이제 피로감과 버블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양적 완화가 중국 내에서도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중국 내에서도 망해야 될 기업들이 망하지 않고 계속 살아남고 있는 이런 일들이 있죠.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근데 데이터가 집계가 안 된다는 겁니다. 미국에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보이죠. 야, 지금 나스닥이 어쩌고 저쩌고 미국 채권 시장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중국은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버블이 얼마나 껴있는지는 도대체 그 규모도 실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어쩌면 중국이 이번에 가장 큰 타격을 볼 수도 있어요. 만약 무슨 일이 생긴다면요. 그래서 어쨌든 다음 방법은 문제가 이래요. 이거 어떻게 해결했었어야 되냐? 어떻게 해결했었어야 되냐? 간단합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뭔가 즐겼으면 그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따라오기 마련인데 간단하죠. 여러분들 뭐 공급 과잉이고 과잉 투자라며요. 그럼 다 망해서 없어지면 해결되는 거예요. 부실한 기업은 망해야 되고 과잉 공급된 거는 공급자를 없애서 과잉 공급된 거 해소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비싸면은 가격 조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금융시장 아주 간단해요. 논리가 아주 간단합니다. 세상에 즐기기만 하고 대가 없는 이런 건 없어요. 공짜는 없습니다. 이 바닥 특히 공짜는 없죠.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엔 차라리 우리 2008년에 다 같이 양적 완화 안 하고 다 같이 좀 한 2, 3년 진짜 더럽게 힘들어가지고 다 같이 망해버리고 했었더라면 오히려 지금 조금 더 활기찬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와서 10년 전에 이랬었더라면 어떨까라고 하는 게 아무런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제 생각엔 그래요. 차라리 그때 당시에 얻어맞았더라면은 지금 뭐 이러한 뭐 실업 뭐 청년 실업이니 뭐 저성장이 이런 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난 10년간 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10년간 계속 진통제만 맞은 꼴이고요. 이 암덩어리가 2008년에 터졌더라면은 그때 해결했었더라면 괜찮았는데 지금은 이미 너무 커져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들게 됩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이 암덩어리가 커져 있는 상황에서 얼마 전에 이제 전염병이 하나 터졌죠. 코로나라고 그 전염병이 터졌습니다. 저는 이 전염병 사태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전염병이 남으로 인해서 이 좀비 경제라고 말씀드렸죠. 좀비가 타격을 받았어요. 좀비가 타격을 받았어. 그래서 이제는 어차피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거예요.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떤 죽음이냐? 지난 3월 달부터 해서 증시가 좀 폭락하기 시작했잖아요. 2월, 3월에 폭락했잖아요. 그때 연준이 조금 더 가만히 있었고 연준이 부양책을 안 해줬었더라면은 비교적 차분하게 죽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비교적 차분하게.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파월 의장하고 미국 정부가 기를 쓰고 물론 그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정부와 중앙은행의 일이 그겁니다. 금융시장 안정과 뭐 실업, 고용 뭐 이런 문제 해결하는 게 정부와 파월 의장이 하는 일인데 연준의 일이죠. 연준의 일인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2월달, 3월달에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가뜩이나 힘들어하는 좀비가 타격을 탁 받으니까 야, 당장 이거 얘네 살려내야겠다라고 해서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각성제를 투입을 하게 됩니다. 2008년에 투입했던 각성제보다 더 많은 양을 줬죠. 그래서 일단 살아는 났어요. 지금 현재 뭔가 좀비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벌떡 깨어났습니다. 미국 정부도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최대 규모의 재정 적자를 펼쳐서 일단 살아는 났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제가 화려한 죽음이라고 써놓은 게 뭐냐면은
이게 이 각성제를 투입해 놓으니까 갑자기 이게 날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아주 중환자가 이미 몸속에 암덩어리가 이렇게 있는 중환자가 진통제 한 대 맞고 그날 저녁에 클럽에 가서 춤을 춰요. 그게 생명을 연장하는 길일까요? 어차피 그죠? 클럽과 춤추면 이제 기력이 다해서 이제 가시는 거예요. 이제 어, 가시는 시간을 더욱 더 빨리 앞당긴 겁니다. 어쩌면은 대신에 끝이 조용하진 않고 화려하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파월의장하고 미국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각성제를 경제에 투입을 해가지고 버블이 생겨버렸어요. 물론 그들도 이 생각까지 못했을 거예요. 야, 이게 증시가 이렇게 V자로 반등을 하다니, 세상이 갑자기 이렇게 좋아지다니, 아마 이런 생각은 못하고 돈을 풀긴 풀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부양책을 하긴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어쨌든 버블이 생겨버렸죠. 예, 나스닥, S&P, 뭐 전 세계에 지금 버블이 다시, 예, 예, 이 각성제로 인해서 차분하게 지냈어야 될 중환자가 날뛰고 있는 겁니다. 화려한 죽음을 맞게 생기게 화려한 죽음을 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그냥 부양책 안 쓰고 가만히 조금 더 얻어맞았더라면 차분하게 죽을 수도 있었었는데 버블을 만들어 갖고 지금 화려한 죽음이 되게 됐습니다. 어차피 좀비는 죽는 거였어요. 어차피 좀비는 코로나 가뜩이나 약해진 체력이 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코로나까지 감염돼 가지고 이거 어차피 죽는 거였는데 조용히 죽을 거냐 화려하게 죽을 거냐 했는데 연준하고 미국 정부가 화려한 죽음을 만들게 했다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들의 부양책이 지금 주식은 살리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한번 좀비가 된 거를 이걸 다시 살릴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를 안 좋은 경제를 좋게 만들 수는 없다. 기업들이 망하지 않게까지 도와줄 수는 있지만 이미 지갑을 닫아버린 소비자들의 지갑을 강제로 열게 할 수는 없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거 경제를 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것들이 여기 밑에 다 써있죠.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상태였는데 각성제 효과로 지금 버블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거든요. 버블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뭐 터지겠죠.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놀라셨을 거예요. 워렌 버핏도 내가 주식을 뭐 80년쯤 했는데 이런 거 처음 봤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10년간 주식을 했지만 진짜 요즘이 가장 충격적입니다. 하루하루가. 비이성과 광기가 지금 이제 12년간 상승했던 주식이 10년, 12년 가까이 그 상승하던 주식이 꺾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비이성과 광기가 진짜 옛날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고요. 더군다나 유동성까지 많이 풀려가지고 이거는 진짜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2011년 금호석유라고 써놨는데 제가 주식 맨 처음 시작하고 나서 2011년도였거든요. 그때 금호석유 차트를 보면서 제가 무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금호석유 잠깐 여러분들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서 그때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금호석유가 2011년에 어땠냐면요. 자, 이랬습니다. 금호석유 월봉 보이시죠? 이랬어요. 제가 이게 25만원 찍고 내려왔는데 제가 20만원 근처에서 그때 이제 저녁에 놀이터에 앉아갖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저 금호석유란 종목 지금 사면 돈을 벌긴 벌 텐데 근데 이거 너무 미친 것 같다. 이거 너무 미치게 많이 오르는 것 같다. 이걸 내가 따라가서 돈을 버는 게 맞는 것일까라는 고민을 10년 전에 엄청나게 많이 했었습니다. 하여튼 그때 정말 미친 시세였어요. 이게 1년 만에 2만원짜리 25만원 같죠. 더군다나 대형주가 10배가 넘게 올랐어요. 이때 광기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이때도 진짜 어마어마한 광기였었거든요. 제가 이런 어쨌든 금호석유를 보면서 느꼈던 광기가 사실 요즘 들어서 최근 종합주가지수와 옵션 시장과 나스닥과 이런 데서 그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약간 이때하고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때도 당연히 공포는 없었고 욕심만 가득했었죠.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시장 심리가 절대 공포는 아니라는 거. 내가 이번 시세에 동참하지 않으면 저거를 먹지 못해 돈을 벌지 못할 거야 라는 오히려 FOMO라고 하죠. Fear of Missing Opportunity라 해서 이번 기회를 못 잡으면 어떡할까 라는 우려가 있는 거지 이게 공포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지금 욕심만 가득한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언제 꺼질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꺼질지 모르는 거고 지금 돈을 투자할 데가 없어요. 지금 유일하게 투자할 만한 데라고 한다면 솔직히 풋옵션도 비싸고 글쎄요, 뭐 인버스 같은 상품이 그나마 가장 낫지 않을까. 채권도 안 되고
원자재도 안 되고 할 게 없습니다. 할 게 없어. 아무튼 그래서 그 지금 굉장히 복잡한 시기인데 살아남기만 하시면은 앞으로 최고의 시기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08년부터 쌓였던 어마어마한 공급 과잉, 이런 과잉들이 다 해소되려고 하는 그런 직전에 와 있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투자할 데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투자할 때가 좀 많아질 겁니다. 만약에 제가 얘기한 대로 빨리빨리 꺾이고 공급 과잉이나 이런 게 해소가 된다면 그 다음에는 다시 기회의 장이 열릴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제가 얘기하는 그런 시세들, 어떤 하락 시세에서 살아남는 게 중요하겠죠. 살아남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미국과 선진국만의 강세였다면은 앞으로는 제 생각엔 신흥국의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만간 달러가 약세로 전환될 거거든요. 위기가 끝나고 나면 달러 약세가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신흥국 같은 경우는 이미 2018년 초부터 해서 지금 3년 가까이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 사실 상대적인 거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선진국보다 굉장히 쌉니다. 3년간 미리 얻어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신흥국이 앞으로 할만할 겁니다. 특히 한국. 중국이 지금까지 한국의 발목을 굉장히 많이 잡아왔던 나라거든요. 근데 중국에 있는 철강 회사나 자동차 회사나 이런 좀 여기서 좀 비리비리한 회사들이 많이 정리가 되어 버린다면 진짜 앞으로 한국은 경쟁자가 사라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한국 상당히 좋아질 겁니다. 근데 아무튼 문제는 타이밍이에요. 네, 문제는 타이밍. 지금 이 미친 시세가 뭐 앞으로 뭐 두어 달 이렇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6월 달 진짜 길게 가야 7월 초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어쨌든 얼마 남진 않았는데 문제는 구체적으로 언제냐 이거죠. 근데 언제냐는 그 타이밍은 솔직히 너무나 잡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제가 이번에는 어떻게 칼을 뽑으라고 한 타이밍 이후에 맞아 떨어지긴 했는데 아무튼 오늘 밤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버블이라는 것은 이게 어쨌든 비이성이 만들어내는 거라 이 인간의 예상 밖이에요. 인간이 예상할 수 있는 밖의 깜짝 시세가 나오기도 하는 게 버블의 특징이기 때문에 제가 예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제 얘기도 너무 믿지 마시고 만약에 올랐다, 오르면 어떻게 하겠다, 내렸다, 내리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예상보다 대응, 이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렸죠. 전 페이지에서 일단 살아만 남으면 최고의 시기가 나온다. 지금은 수익 추구보다 일단은 안전과 생존을 좀 생각을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살아남아야 다음번에 있는 10배, 20배짜리 대세상승장에서 먹을 거 아닙니까? 그죠? 사실 하락으로 부자 되는 거는 초고수의 영역이고 사실 저도 굉장히 하락으로 먹는 건 불편해요. 안 하고 싶은데 근데 뭐 10년 만에 한 번 오는 기회니까 조금씩만 해보려고 하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쨌든 빨리 이런 버블 같은 게 해소가 돼서 가만히 그냥 주식 사놓고 3년, 5년 개길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추구보다는 어쨌든 생존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살아남아야 먹으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제가 그 평상시 주식 시황과 관련된 이야기만 하다가 오늘은 좀 그 밑에 깔려있는 베이스에 깔려있는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잠시 후에 또 녹화해야겠네요. 저녁 방송. 하여튼 저녁 방송과 또 내일 아침 또 이렇게 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